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실에서 교내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리십니까? 이 정도의 인원이 또 다른 실에 또 지금 방송으로 듣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저희가 2부 순서에서는 조금 전에 유희찬 총장님께서 덕담으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50년, 100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조망, 관점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부 순서는 냉철하지만 따뜻한 교육과정의 조언 청취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중진이신 경희대학교의 성열관 교수님을 모시고 2부 첫 번째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강연의 주제는 사회변동과 교육과정의 자기혁신, 가정과 교육에 거는 기대입니다. 성열관 교수님은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미국 위스콘신대 교육과정 및 수업학과 박사를 받으셨고요. 교육과정 이론 및 개발, 국제비교 교육, 사회정의 교육으로 연구 분야를 가지고 계십니다. 옥스퍼드 리뷰 오브 에듀케이션 등 여러 국제저널의 논문을 게재하고 계시고요. 특히 2018년에 출간하신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 교실 사회학적 관점의 이 단행본을 저도 아직 읽지 못했는데 꼭 읽어보고 싶은 그런 저서를 내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자,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온 성열관입니다. 성열관은 경희대학교 건물 이름은 아니고요. 전데요. 택배기사가 언젠가 전화해서 성열관 몇 호로 가야 되냐고 그럴 때.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건물 이름이 아니고 저 인간이듯이 그 자아이듯이 교육과정 연구자로서의 자아, 그리고 이제 가정과 교육자로서의 자아와 자기혁신,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삶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늦어져서 제가 시간을 단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빨리 할게요. 원고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있는데요. 교육과정은 시민들이, 성인 세대죠. 후속 세대가 배워야 한다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정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수준은 당대의 국민 교양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민주화되고 산업화되고 조금 더 사회가 교양 있게 변하면서 교육과정도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뭘 배워야 되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점이 충돌하고 많은 갈등이 야기되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육과정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화된 교육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실천적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학은 교육심리학이나, 그러니까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과 굉장히 다릅니다. 사회학은 이제 주로 인구 통계학 돌리고, 심리학은 실험하고, 인류학은 참여 관찰하는데, 이 교육과정학은 상당히 학문으로서는 가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불확실한 실천적 질문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문 지도가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거가 불확실해도 최종적으로는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고,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숙명이 있는 학문입니다. 보통 어떤 학문에 사회학이나 심리학에 숙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교육과정학이 약간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은 국가가 정하는 교육과정인데 사실 국가가 정하지는 않죠. 국가는 시민의 생각들을 대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은 사실상 시민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나 국가, 이것은 사실 은유일 뿐이고, 국가가 아파하거나 민족이 우월감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죠.
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을 상상된 공동체로 보는 것처럼 이제 국가가 기본적으로 너무 독립적인 개념으로 되는 것은 곤란하고 항상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가 모아져서 국가가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교육과정으로서 국가교육과정은 사회의 유지존속 발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사회 변동입니다. 이 사회 변동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변화시킵니다. 한국은 그동안 매우 짧은 시간에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일으켜냈으며, 그래서 지금 한강의 기적 세대가 있고 저 같은 민주화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되는 기성세대로서 산업화 민주화 세대가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지금 고령화, 저출산, 불안정, 실업, 비정규직, 미세먼지 등 위험 사회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항상 사회 변동이 우리에게 자기 혁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혁신은 개선보다 훨씬 적극적이며 그러나 혁명보다는 약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이 쓰이는 맥락은 주로 기업입니다. 이윤 창출이나 이윤 추구인데, 요즘의 혁신은 사회적 혁신으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야말로 사회적 혁신의 대상이고, 이 혁신의 대상 주체를 상품, 회사가 아니라 공동체, 전문가 집단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제 기조 강연과 관련해서 가정과 교육과정 자체와 한국가정과 교육학회가 모두 혁신의 대상이자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은 그 대상이자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이란 결국 자기 혁신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교육과정의 자기 혁신을 이끌어내야 하는 우리는 어떤 주체인가, 또 사회 변동이 교육과정의 자기 혁신을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가, 또 가정과 교육에 거는 기대와 혁신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기조 강의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4가지 자아에 대해서 좀 쓰게 되었습니다. 이 자기 혁신의 자아로서 4가지 자아는 첫 번째 대화적 자아입니다. 이것은 이제 존 듀이와 1930년대 미국 저명한 사회학자 미드를 위시한 미국의 프래그마티즘 전통에서의 자아 개념과 관련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문화 비평가 바흐틴의 개념이 결합되면서 대화적 자아라고 하는 학문적 용어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이 산출된 지식에 대한 비판과 수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지식은 오류 가능한 것이며 끊임없는 자기 교정의 과정을 거쳐서 정연됩니다. 이 탐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 듀이에서 온 거고, 브루너의 탐구조차도 존 듀이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나 뭐 의식주 관련된 학문 분야나 가정과 교육학에서 논문을 쓰실 때 그 논문의 목차와 형식이 존 듀이의 프래그마티즘 형식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미드가 제시한 주격나와 목적격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목적격나는 사회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고, 또 I는 이 기존의 관행에 굴복하지 않고 탐구 및 실천 과정에서 자신이 새로 습득한 이제 이것을 갖고 이제 미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강제를 좀 극복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적 자아는 이렇게 미와 아이의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모순된 목소리가 학회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흐틴이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상 어느 정도 타인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반 정도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어떤 대화에 참여하는가, 그것은 온전히 자신을 고집할 수가 없고, 이 아이와 미 사이에 놓인 그런 정체성에 의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찰적 자아입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특히 이제 성찰적 자아가 중시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설 검증이나 또 교육 철학에서 주로 하는 논증의 학문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배심원들이 주어진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결에 임하듯이 교육과정 개발 역시 주어진 여건, 지식 상황 맥락, 요구 이런 그 환경에서 보다 나은 판단을 내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교육과정 학사에서 그 이제 성찰적, 수구적 교육과정 개발 뭐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 그런 경로 위에 있습니다. 57년에 인공위성 지금 우리의 삶과 가장 관련이 있는 기술이 인공위성 기술이거든요. 지금 우리 삶과.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57년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소련 인공위성이 쏘아 올려졌을 때 이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고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강조하면서 이 교육과정 학자들에게 리더십을 뺏어와서 거의 그 브루너와 같은 심리학자들한테 맡깁니다. 교육과정 공부를 하시게 되면 브루너를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상 브루너는 심리학자이고 평생 심리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 학자라고는 볼 수 없는데 아무튼 브루너조차도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한 7년에서 한 10년 지난 후에 자신의 생각을 상당히 번복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미숙했을 때 만든 교육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수정을 요구하는데 실은 우리가 나중에 수정된 브루너를 공부하지 않고 이 초기 브루너를 공부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이 좀 왜곡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간에 그 이후로 브루너 이후에 이제 교육과정 이론은 이 성찰적, 수구적 그런 학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구적 자아입니다. 연구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너무 먼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와닿지 않죠. 너무 먼 미래는 왜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아들이 그랬네. 하나 있어가지고 아들 하나 있어. 제 애가 아무튼 제 자식이 살아갈 미래 또 그 타인의 자식과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후속 세대들의 삶과 결부해서 즉 영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써놓고 보니까 이 땅에서 그랬는데 약간 이 땅에서 이런 말도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 사회이고 이제 이 땅에서 제가 모르고 쓴 것도 결국은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사회화된 결과겠죠. 아무튼 이렇게 계속 저는 저를 사회화시킨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그 미와 또 이제 제가 계속 공부를 통해서 탐구를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지적인 힘 그 사이에 모순을 느끼는 교육과정 개발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다. 언젠가 노예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라는 식탁 앞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담소하는 날을 꿈꾼다 했던 것도 결국은 연구적 자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속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식 역량 태도를 길러줘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천적 자아입니다. 실천적 자아는 실천하면서 학습하는 자아입니다. 최근에 그 학습 이론은 그동안의 학습 이론이 주로 이제 그 인위적으로 통제된 실험실, 엄격하게 설계된 그 실험 설계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되었다면 요즘의 학습 이론은 그렇게 진공 상태에서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타인과의 그 협력과 또는 정체성이 그 학습자가 놓여진 그 환경과 생태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실천 속에서 학습하는 그 자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습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 심리학자 비고츠키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핀란드 제3세대 비고츠키 심리학자라고 하는 앵게스트롬에 따르면 21페이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 그러니까 주체가 자연이나 대상을 도구와 기호로 만난다. 도구와 기호를 매개로 학습자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한다. 뭐 이러한 비고츠키의
그 명제를 그 아래 규칙, 공동체, 분업, 특히 공동체라고 하는 매개 이것을 하나 추가하고 그래서 주체가 규칙과 분업, 도구와 기호 이 세 가지 매개를 통해서 학습하는데 개인의 학습은 그 공동체의 발전과 학습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것이 이제 활동이론의 학습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과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학생들의 학습이 일어나는 교실은 하나의 일종의 아이들이 교실의 주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그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 제가 작년에 쓴 책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했는데요. 이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왜 자는가 이렇게 분석해 보았을 때 다른 학생들의 역할 기대가 없고 그 교실에서 분업 구조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학생이 가정과 수업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대한 학습 이론이 교육과정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읽어보세요.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아무튼 그 엥겔스트롬의 이러한 그 활동 체계 속에서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교실이 발전하면서 학생의 학습도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이 관련성 이게 이제 그 러시아 사고의 특징이죠. 러시아 철학의. 그리고 이제 이 비고츠키의 주체가 그 자연과 대상을 도구를 통해서 만난다. 기호, 수학 기호라든지 언어 이런 것을 통해서 만난다고 하는 것이 막스가 인간이 역사를 발전시키면서 그 노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인간의 그 삶의 의미가 거기서 확보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막스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고츠키가 정확히 그러니까 비고츠키 저작을 읽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 러시아 그 소비에트 혁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혁신을 추구하는 실천적 자아는 모순에서 변화의 원동력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가정과 교육학계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혁신을 해야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모순을 찾는 일입니다. 제가 혁신학교 연구를 수년 동안 하면서 가장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잘 되는 혁신학교의 교사들은 모순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모순을 느끼지 않는 교사들은 혁신을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잘 되는 학교와 잘 안 되는 학교의 차이는 바로 가치의 추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가치를 얼마나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순이란 골치 아픈 문제나 그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학습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모순이 변화의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혁신을 추구하는 실천적 자아는 조직 내에서만 모순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서 조직의 모순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가정과 연구자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다른 문화와의 그 만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자기 성찰적 자아 위에서 이제 우리의 혁신을 요구하는 그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사회 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변동은 이제 위험과 그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구 변화인데요. 이 인구 변화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1971년생 있으세요? 네. 1971년생이 가장 많이 태어난 그런 세대인데 89만 명, 89만 3천 명, 9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이 치열한 세대죠. 71년생이. IMF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사회 나갈 때 IMF와 좀 구제금융 받게 된 어떤 경제 위기와도 관련이 되고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 통계는 안 나왔을 테니까 작년에 총 출생 수가 32만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23페이지 그림 밑에 보시면 그 부양비가 나오는데 지금 오히려 2017년도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부모님도 모시고 애도 키우는 중간에 이제 제가 이제 부양을 할 때 애한테도 돈이 들고 부모님한테도 돈을 보내는데 그 지금 비율이 맞죠? 이렇게 움푹 패였죠.
근데 이제 이후에는 그 노인 부양비가 이제 굉장히 비율이 높아지면서 2067년에 인구 청소년 100명당 노인 인구가 5.7배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KDI 같은 보고서 같은 것을 전해 보면 대규모 어떤 시점에서 그 이민을 받아야 되는 생산 연령 인구의 이민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다문화 정도가 아니고 상당한 그 인구가 한국 사회에 주는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민 총생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토론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시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정보와 4차 산업혁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서요. 다만 25페이지 그 유발 하라리 최근에 책이 많이 팔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탁월해요.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통찰력이나 능력이 그 서양 그 유럽 그 중세 전쟁사를 해서 그런지 또 더군다나 이제 유대인이면서 성소수자이고 이게 경계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통찰력이 더 예술성과 통찰력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하라리 선생이 이제 한국에서 어려운데 많이 팔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라리는 거기서 출발해서 앞으로 자율주행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운전자의 승용차로 뛰어드는 아이들을 피하면서 반대 차선에서 오는 트럭에 치일 확률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 일부가 다치거나 죽더라도 운전자가 죽을 확률을 낮출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더군다나 운전자가 직접 테슬라의 두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셋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라리 선생은 마이클 샌델의 트롤리 딜레마는 콜버그도 그랬죠. 콜버그처럼 그 윤리적 딜레마를 통해서 도덕적인 추론 능력을 보려고 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기술 발전 때문에 오히려 윤리적인 문제가 우리가 실제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되었다. 사고 실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윤리적 사고력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상호 의존적 친밀한 대면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문제죠. 그래서 뭐 구두를 하나 사면 페이스북에 올리고 반응을 이제 보는데 상대방의,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것을 상대방도 느끼게 하고 싶어하고 또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내 감정이 조절되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런 정체성이 뒤섞이는 그런 현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 변동의 그 도전입니다. 작년에 그 500명이 넘게 그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예멘 난민이 입국했습니다. 제주도에 입국한 것은 이제 관광지이고 거기가 경제 자유구역이기 때문에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시끄러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서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토론할 수 있는 수구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교양이나 토대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것을 또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세계 그러니까 수출 수입 총 합쳐서 10위입니다. 그 무역량이. 그리고 OECD 국가가 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이고, 그래서 잘 살고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제적으로 한국의 그런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역할 기대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정우성 같은 개념파와 그 다음에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배타적 민족주의파로 나뉘었는데, 이게 이제 서로 그 교양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착한 척파와 너무 그 이기주의 파인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누구의 얘기라도 다 들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작년 예멘 난민 그 문제가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글로벌 사회의 그 일원이 되었고, 이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은 22세기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이 6, 7년 후 국가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교육과정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래 교육의 방향을 잡고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페이지, 그럼 미래는 어떤 미래가 되어야 할까?
이게 이제 관점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 갈등을 수반하죠, 교육 과정이.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저는 좀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이 정도 인본주의면 뭐 대충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부모의 가난이 자식의 삶에 불리하게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 모든 이의 개성이 발휘되고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받는 사회, 누구나 열심히 일한다면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 인간의 삶을 소외시키는 사회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이루어진 사회. 미래의 교육의 상에 대해서 다 상은 다르겠지만 미래 교육은 현재의 삶을 희생시키면서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자 하는 관점과는 분명히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중시하는 것이 이제 미래 교육이고 현재 스스로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중시하는 것이 22세기까지 살아야 할 우리 그 후속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래 교육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이 그 기존의 학력관 메리토크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이 동아시아 그 과거제도에서부터 기원이 있고 또 경쟁과 선발의 그 관료주의 시스템도 관련이 되고 시험을 중시하는 유교주의 질서 그 위에서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졸업장 효과 그리고 계급이 급속하게 분화되는 과정에서 그 이제 그 어떤 시험 점수와 그 차별의 함수 지금 함수가 있다면 시험 점수와 차별의 함수가 있고 상속과 차별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받을 것도 많지 않고 점수도 높지 않은 이 학생들에게 그 동등한 평등한 그리고 자신의 개성이 존중되고 누구나 열심히 일한다면 충분한 정도의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로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한국 교육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베질 번스타인이라고 지금 이제 최근에 임용고사라서 가정교사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임용고사에서 나오니까 베질 번스타인과 같은 학자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향상될 권리, 또 사회적 차원에서는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 정치적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교실에서 제가 이번 학기에도 매주 목요일마다 중학교에서 6시간씩 수업을 참관해요. 하루 종일. 한 50시간 봤어요. 이번 학기에. 근데 이제 혁신학교를 보는데 매 시간 협력 수업을 하기 때문에 뭐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작은 아이들 연구를 한 6년 정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 향상될 권리와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수업 시간에 상당히 상실되어 있다는 것이 한국 중등교육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학력 습득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험 점수 습득에 있어서 그 차이가 영예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사회적 차별, 특히 학벌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정의, 복지, 인간의 존엄성, 인권과 같은 가치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외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학교에는 가치를 중심으로 학교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업성 치도가 영예 또는 명예의 차이는 만들 수 있어도 부와 권력을 분배하는 엄격한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제 월즈와 같은 그 저명한 정치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저도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너무 좀 뭐랄까 포괄적이고 좀 선언적이고 그래서 이 자신과 타인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되는 인간상은 자신감이 있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지닌 사람, 그러니까 나의 문제에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고충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지닌 사람,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서 새로운 학력관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보내고 오늘 그 학술대회 팜플렛을 보니까 오후에 발표하시는 분들께서 이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연계 관점에서 발표하는 원고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그런 맥락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모두를 성장시키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삶, 자신, 학교, 가정, 지역 공동체, 글로벌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수업에서 내가 아이들을 시험 점수로 변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는 학생들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키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이끌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육에 거는 기대와 관련해서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몸, 뇌, 마음, 손, 그러니까 신체, 인지, 감성, 실천 이 모든 측면에서 교육과정이 균형적으로 전인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것은 전인은 완전성보다도 총체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 공감, 배려, 창의성, 문제 해결력, 실천, 해방적 관심, 이러한 것들이 최근 가정과 교육 연구에서도 이론적인 흐름과 발전 경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는 것들은 학습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과 집단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될 때만 수업에 참여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가 수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아이들에게 전달시킨다는 것인데, 하나의 교육과정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위치 에너지, 잠재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사가 운영하는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은 그 두 가지만으로 안 되는 것이 애들이 참여할 생각을 안 해요. 요즘에 특히 수업을 가보면 학생들의 참여 의사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교사의 그런 강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혁신학교에서는 공개 수업을 할 때 그 강의하는 교사에게 뭘 써주지 않고 그 참관하러 온 교사 한 사람당 3명에서 4명의 아이들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3명이나 4명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 보고서를 써서 수업한 교사한테 줘요. 이것은 수업의 관점을 바꾸자고 하는 굉장히 형식적인 매개이자, 그렇게 함으로써 매개의 그 효과죠. 학습에 있어서 매개의 효과, 도구의 효과입니다. 그것이 이제 디자인 같은 데에서 나오는 그 어포던스죠. 어포던스, 매개를 바꿈으로써 사고와 실천과 그 행위 패턴을 유도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업 설계, 디자인, 디자이너로서의 교사, 이것이 다 디자인 이론과 관련이 깊고, 이제 비고츠키의 그 도구와 매개를 사용하는 학습 이론과도 다 결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통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배려의 수업, 그 참여의 수업, 이런 것이 나딩스의 윤리학과 앵게스트롬의 학습 이론, 그리고 바우틴의 대화 공동체, 또 미드의 아이와 그 미, 이런 것과 다 서로 맥락이 닿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의 자아 속에서의 공동체, 이것을 항상 유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혁신의 자아로서 가정과 교육학회는 첫째, 대화적 자아로서 가정과 교육학회가 과연 탐구 공동체로서 끊임없는 자기를 혁신하는 태도를 갖고 열린 진리관을 견지하고 있는가. 둘째, 대화적 자아는 수비적 자아와 만나는데 과연 한국교육과정학회를 포함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또는 교사들이 다 같이 잘 사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목표로 충분히 수기할 수 있는 인격과 이 대승적인 포용력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연구적 자아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태어나면 22세기까지 살게 될 우리 아이들이
세계의 아이들과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계속 갱신을 요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중학교 때 태극기 앞에 아까 태극기 절시한다고 그러는데 태극기 어떻게 하죠? 충성맹세?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뀌어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음 헌법이 개정되면 또 갱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기존의 문법을 계속 갱신하는, 과연 갱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기와 어떤 이런 위기 앞에서 그걸 갱신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대화 구조가 문법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을 빨리 줄여드려야만 점심을 제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42페이지 그 인용문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교육과정학회에서 발표한 원고 그대로입니다. 안 고치고. 교육과정학회는 대승적 교육과정 대화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 교육자들에게 무조건 이기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한다면 그들은 억울할 것이다. 교과 이기주의라는 말은 무성하지만 나는 어디서도 교과 이기주의에 대한 정치한 개념, 정의조차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더구나 총론은 언제나 맞고 교과 교육자들이 그것을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논리도 식상하다. 그래서 이러한 언명을 우리가 더 이상 이용하지 말고 큰 우산을 가진 교육과정 대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연구자, 교과교육학자, 교과교육과정 개발자, 그 아이들의 자아 실현과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 우리 성인 세대의 교육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는 대승적인 교육과정 대화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고맙습니다. 네, 명강연을 해주시는 분들은 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20분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더 시간을 줄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르치다 보니 20년 넘게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을 하다 보니 일반적인 강의에 대해서는 별로 감명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 교수님 시간을 지켜주셔서가 아니라고요. 강의 첫 줄에서부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과정은 당대의 국민의식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 28쪽에 제시하는 미래교육의 모습이 제가 꿈꾸던 미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했다는 말씀 꼭 좀 드립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의 아마 중요한 이론 4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 4가지의 자아 중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육의 성찰적 자아와 실천적 자아의 성장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교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팁을 주신 멋진 강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수님, 저희 교육혁신에서 가정과 교육 역할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가정과 교육의 서포터즈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강연에 대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돼지예요. 저는 항상 시간이 급하면 자기소개를 깜빡하고 곧바로 교수님 소개부터 들어가서 제 소개를 안 하고 2부를 시작을 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주대학의 왕석순 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사춘기 이후가 되면 조망 수용 능력이 객관적인 시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교육과정 학자인 성열관 교수님의 강연을 첫 강의로 선택을 했고요. 자, 이제는 저희 스스로가 30년의 세월 한번, 아까 성 교수님의 강의에도 성찰적 자아가 나왔는데요. 성찰하면서 우리 아까 신효식 회장님과 또 최 회장님 또 역대 회장님들과 같이 50년, 100년의 가정과 교육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가고 혁신해야 가는 때는 우리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조 강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30년 역사에 비추어 본 미래의 가정과 교육 역할의 발전적 탐색이라고 하는 주제로 원로 교수님, 중진 교수님, 또 신진 교수님들을 모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는 고려대학교의 유태명 교수님, 전남대학교의 윤한숙 교수님,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의 주수원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의 양지전 교수님을 모시고 두 번째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시간을 12시 정해진 시간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유태명입니다. 우선 저희 강연팀을 지금 소개받았는데요. 각자 인사만 하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숙 교수님부터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윤한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주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의 양지선입니다. 네. 우리 팀을 대표해서 뜻깊은 학회 창립 30주년 학술 대회에 강연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주제와 방향을 제시해 주신 학술부 이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 윤한숙, 양지성 주성 교수와 함께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면서 30년 역사에 비추어 미래 가정과 교육의 역할을 탐색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역사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될지 생각해 봤습니다. 안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안 넘어가는데. 선생님 움직이지 마봐. 예. 뒤로 돌아가. 저는 오늘 학회가 창립된 1989년에 빈센트 교수님이 쓰신 문헌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빈센티 교수님은 역사는 어떤 사건, 사고와 사상, 그리고 넓은 사회적 맥락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성을 밝혀주는데 그 관련성이 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관련성을 모두 살필 수 없죠. 그래서 역사가는 더 히스토리는 쓸 수가 없고 항상 A 히스토리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2016년 대전 세계가정학회에서 강연하셨던 두 분, 트루키와 빈센티 교수님은 2008년 세계가정학회가 있었는데 그게 100주년 기념학회였어요. 그때 강연의 목적을 100년의 역사를 그 성과를 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 도전에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역시 오늘 굉장히 30년 동안에 우리 학회에 축하할 성과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학회와 가정교육학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강연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게 자꾸 제가 그래서 저희는요 그 띠을 그
회고와 전망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일관 교수님께서 현재를 사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역사 안에서도 있고 또 미래를 얘기한다고 해서 꼭 반드시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가정과교육학계 또 가정과 교육학 그다음에 교사 입장에서 오늘 세 개의 주체를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모두의 관심사를 50분 안 되겠네요. 35분 되겠네요. 35분으로 상영될 30년 역사와 미래의 스토리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역사를 기술하고 또 때로는 비판적 성찰을 하고 때로는 가치지향적 미래 비전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그 30년 역사의 유례 없이요. 오늘 역사와 미래를 다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견학자 또 신진학자들로 기조 강연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 자체가 바로 학회 미래를 준비하는 역동적으로 준비하는 자리에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능하도록 해주신 한국가정과교육학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요. 우리가 안내해드릴 첫 번째 스토리가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창립 이후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윤한수 교수님이 윤한수 교수님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이제 회고사 신유식 교수님이 했던 회고사 부분이 좀 많이 겹쳐서 저 부분은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교육과가 17개 대학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6개 대학이 없어지고 11개 대학으로 갔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총 71분의 교수님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49분 남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년별로 올해 이제 학년별 주로 이건 가정교육과 위주로 해서 이제 교직이나 뭐 다른 학생들이 지금 없을 건데요. 보니까 이제 올해 매년 배출되는 학생들이 이제 예비교사가 259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전공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영양학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가족학, 의료학, 그리고 이제 주거학이 제일 적은 그 전공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렇게 기존에 2010년 맨 오른쪽 2010년, 2011년, 2012년 보시면 다 이제 44, 24, 10 그랬는데요. 최근에 가정과 교사, 신규 가정과 교사 채용 민원이 110명대로 돼서 지금 지난 10년간 우리 가정과 교사가 930명이 배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한 2010년 전후에서 되게 많이 적체되었던 가정과 교사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각 시도의 가정교과 연구회나 이제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신규 교사들을 어떻게 잘 챙길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모집 인원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의 임무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자리에 마이크가 안 나와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정과 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과정 개정이 지금 20주년부터 그 당시 2007 개정 교육과정이었는데 2009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지금 실행에 있기 때문에 이 세 부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서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11학년에서 12학년 구성이 되어 있고 심화 과목으로서 또 편제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9 개정에서는 공통 교육과정으로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선택 교육과정으로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편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교육과정으로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선택 중심 교육 과정으로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술적 과정은 2007 개정 교육 과정에서 중학교의 기술적 과정군으로, 그리고 2009 개정에서는 과학 기술적 과정군으로, 그리고 2015에서는 과학 기술적 과정 정보에 속해 있게 되었습니다. 단위는 2007 개정에서는 2, 3, 3 단위로 중 1, 2, 3 각각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2009 개정에서는 과학 기술적 과정군에 속해서 8단위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2015 개정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교과 영역이 2007 개정 교육 과정은 그렇게 교과 영역을 기술적 과정으로 구성을 되고 있는데, 지금 2009 개정과 2015 개정은 생활교양 교과 영역으로 속해 있습니다. 교과군은 보통 교과의 기술적 과정과 가정과학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일반 과목의 기술적 과정, 그리고 심화 과목으로서 가정과학에 속해 있었습니다. 2015 개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 선택 과목의 기술적 과정,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가정과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군으로서 이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6단위 2009 개정과 2015 개정 모두 16단위로 이수할 수 있도록 현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PPT와 지금 자료집의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007 개정과 2009 개정, 2015 개정 차례대로 개정이 되었는데, 2007 개정에서는 개정의 기본 편성 방향에 있어서 개념 중심 교육 과정에서 실전적 문제 중심 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개정의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2009 개정에서는 역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실전적 문제 중심과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개정이 되었고, 2015에서는 여기에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이 모두 공존하는 교육 과정이 되었는데, 2007 개정과 2009 개정에서는 실천적 추론을 강조하고 있고, 2015 개정에서는 새 행동 체계를 고등학교 성격 항목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7 개정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법과 교수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나타내고 있고,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 개정에 있어서는 교과의 내용 측면보다는 자유학기제라든지 블록타임제, 집중이수제와 같은 교육과정 구성 방침에 있어서 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2015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운영 방침이나 교육과정 내용보다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역량이라든지 성취 기준이라든지 이런 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07 개정을 기점으로 해서 교과의 성격들이 굉장히 교과의 성격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실전적 추론이라든지 가치 판단, 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교과의 능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009에서도 이런 실전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2015 개정에서 교과 역량으로서 세 가지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에 따라서 교과의 관점들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과정, 교육과정의 문서 변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 개정과 2015 개정은 교육과정 항목에 있어서, 그러니까 강론의 항목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있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목표가 삭제되었고, 2015에서는 그것이 성격 항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문서에서 가장 큰 변천은 지금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세분화되면서 교육과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을 세부화하고 구체화해야 함으로써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성취 기준에 따라서 교과 역량이라든지 핵심 개념별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변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두 분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과 교육의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나 또 그리고 그런 교육과정의 변천의 커다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1989년 그 한국가정과교육학회가 가정과 교육의 발전과 탐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학술대회를 한 이후 2009년 20주년까지 먼저 회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근 10년간의 그런 학술대회 기조 강연이나 발표 주제를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전회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학술 대회 주제를 크게 분석을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이었고, 두 번째는 교육 과정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현장에 대한 관심들이었습니다. 주로 사회 현안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출산이나 4대학,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 어떻게 가정과 교육이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차례, 그러니까 10년 동안 2번의 개정 교육 과정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런 개정 교육 과정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연착시키게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으로 교과서에 대한 이해, 핵심 개념, 수업과 평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현안이나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논의했는데요. 청소년 문제나 자유학기제, 학교 폭력과 같은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했습니다. 총 19번의 그런 학술 대회의 주제명을 가지고 워드 크라우딩 기법으로 돌려보면 사실은 교육 과정이라는 그 빈도수가 굉장히 높이 나오고요. 역할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교육 과정에 대한 그런 가정과 교육의 학회의 역할에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조 강연, 저희 학술 대회가 오전에는 그런 주제에 따른 기조 강연을 하고요, 오후에는 주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조 강연은 그런 주제명과 이제 함께 하지만 그런 주제 발표에서는 다른 내용학 영역이나 교사 교육, 여러 가지 교사학습 방법, 다양한 교육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101개의 주제를 돌려보면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았고요. 교수 학습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교과 내용학 쪽으로 살펴보게 되면 가족 아동 영역의 발표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 교과 교육, 그다음에 식생활 부분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주 생활 부분의 발표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으로 보시면 이제 워드 크라우딩 기법으로 돌려보면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나 자유학기제, 미래 사회, 그리고 진로 교육, 그리고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가족 아동은 부모 교육이나 저출산,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정 교육 소비 같은 경우는 뭐 소비 생활이나 관리나 공동체, 그리고 최근엔 윤리적 소비 같은 부분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식생활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 이 직전에 그런 그 학술 대회 그 주제가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제 발표 내용들이 좀 많았었고요. 의생활 같은 경우는 자기 표현이나 옷차림, 그리고 주생활 같은 경우는 관계 형성, 지금 최근에 나온 핵심 역량과 관련돼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살펴볼 때 지금까지는 가정 그런 과 교육의 성격상 처방적 그런 주제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예방적 문제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학회의 역할을 학회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제가 많이 다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학술 대회에 주로 위주를 얘기를 했다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실제 가정선생님들이 어떤 실천 활동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도의 가정교과 연구회는 아니지만 이제 7개의 시도 가정교과 연구회로부터 주제를 그동안의 10년 또는 창립 때부터 했던 주제를 쭉 해서 받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각각 참 되게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주제도 되게 재미있는 것도 많고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송열관 교수님이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갱신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들도 계속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시도 가정교과 연구에 그런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살펴보면 약간 아까 이제 그 학술대회에서 말씀하신 거랑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좀 돋보이는 걸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 기여를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회에서 다뤘던 학술 주제에 비해서 이제 우리 각 시도의 가정교과 연구에서 한 내용을 보시면 돋보이는 게 주로 수업에 대한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뭐 교육과정은 뭐 그 시기에 맞춰서 교육과정 이해를 위해서 많이 하셨고요. 수업활동 같은 경우도 되게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하셨고, 사실 수업활동이랑 밑에 보시면 학생 역량 개발이랑 그렇게 다르진 않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업활동을
학생만 따로 이렇게 쭉 한 게 아니라 학생도 좀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교육정책 부분에서도 우리가 특히 이제 아마도 이게 도지정 과제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 각 시도에서 어떤 요구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주제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 사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경북 가정교과 연구의 활성화 사례를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그 즐거운 가정과 수업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 경북 선생님들이 자랑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인가 봤더니 사실은 이제 뭐 서울 경기 빼놓고는 거의 다 소규모 학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 장학이 적고 그래서 뭔가 우리끼리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즐거운 가정과 수업이라는 우리가 이제 질가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시작을 했고 그게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15차까지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럼 어떻게 이걸 참여를 하지? 그래서 각자 선생님들이 자기가 수업을 이제 공개를 하시고 그 해당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그걸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특히 수석교 선생님들이 이제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연구교사 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저경력 교사까지도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이거든요. 이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그런 지원을 했는지 부분을 잘 보시면 우선 이제 도교총 차원에서는 연수 이수 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공개 교사의 학교에서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시설을 내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시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이 활성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많은 이제 전국 시도의 가정교과 연구회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 질가수 선생님들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정과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교육과정. 그래서 교육과정이 워낙 사회적 요구 부분을 많이 담다 보니까 최근에 교과서에 많이 담는 게 이제 안전교육 대한 거고요. 그리고 2009 같은 경우 지속 가능성, 우리가 특히 녹색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지속 가능성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수업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면 이거는 이제 2005년에 사회참여 수업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식생활 먹거리 운동을 하고 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선생님들이 카드뉴스라든가 UCC라든가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는 편이세요.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한참 이제 사회교사 모임에서 사회참여를 되게 많이 이야기했을 때 초청돼서 이제 한 분이랑 여러분들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서 식생활 문화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미래 모습을 만들어보고 삶의 계획을 세우는 거. 사실은 미래 만드는 것도 사실은 사회 참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이 각각의 진로로 체험하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른이 돼서 그 세상을 좋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서 이것도 저는 사회 참여라 생각이 들어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학교 폭력 부분에서 또 이제 선생님 수업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갖고 왔는데 이건 이제 주로 사회 현안 부분이죠. 우리가 2012년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이 굉장히 대두가 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 자세히 이게 참 보시면 여러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된 사고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수업 사례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을 그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으로 해서 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되게 좀 슬픈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2012년 학예 학술대에서 한번 공유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 나의 고민은 아빠가 술을 드시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셔서 이웃들에게도 미안하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런 나를 닮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을 그냥 단순한 학생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계 속에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 수업을 하게 됐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안에 있어요.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이제 자료에 있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사회 현안 보면 작년에 2018년에 전남희 선생님이 그 정년퇴임을 앞두시고 이제 8월 정년퇴임이 이제 7월에 이제 수업 공개를 하신 부분인데 미투 운동을 갖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미투 운동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남자와 여자, 남대여 이렇게 이제 성적인 대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 인권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이 수업을 하게 되는데 한 차시 수업을 위해서 총 보시면 이 그 성역할, 성평 이런 부분을 총 7차시로 해서 이 수업을 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학생들에게 받은 상장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 사진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남학생이 자기가 그런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잘 알게 돼서 너무 고맙고 편견을 깨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한 그 편지를 한 게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수업 공개를 여러분에게 수업 지도안을 사실은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제 파트를 준비를 한 건 아니고요. 그거 수업안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 정도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보다도 그동안 선생님들이 제가 소개했던 그거 외에 다양한 수업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 사회 현안을 위해서 얼만큼 다양한 수업을 했고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가정 사회를 연결하는 수업을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해왔다라는 걸 좀 선생님들과 우리가 같이 좀 약간 좀 우리 참 잘했다라는 그런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 특별활동 부분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아까 이제 신동식 교수님이 그 신문기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2015 개정 부분에서 제일 큰 이슈가 이거였죠. 정보교과 필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왕 교수님이랑 왕석수 교수님이랑 김동현 회장님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해서 조금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좀 미력했지만 그런 부분들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활동들을 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예. 예, 강연의 두 번째 스토리는요. 예, 가정과 교육의 입장, 또 가정과 교사 입장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는 가정과 교육의 비전과 사명을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는 교육의 지향점을 알 수 있는 비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죠. 오늘 보여드리는 두 사례가 뉴질랜드 교육과정에 제시된 비전 또 가치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가정학회에서 보여주는 가정학의 학문 체계에서의 어떻게 가치가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이상적 가치를 지향하고 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교육과정 관점에 기초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받은 사람의 어떤 특성을 기대하고 희망하는지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저희 강연자들이 개인적인 숙고와 통찰만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 저희 가치 지향점과 관점이 우리 모두와 동일하다고는 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육 분야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수기를 통해서 심도 있게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학회 처음 계획할 때 제가 듣기로 비전 선포식 선언문을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빠져서 저희도 역부족인데 한번 제시해 보고자 했습니다. 가치와 목표의 관련성을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성열관 교수님도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또 간단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을 제시하는데 가치와 목표는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 가정학회는 제2차 대전 종료 후에 1959년에 가정학의 철학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뉴 디렉션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때에 보면은
가정과 지역 사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를 정립하는 것을 돕는다. 우리 학회가요. 그다음에 이런 가치에 적합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을 돕는다라고 학회의 역할을 적고 있습니다. 유명하신 그 이스트 교수님도 가정학과 같은 전문 분야, 순수 학문 분야가 아닌 이런 데서는 핵심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화면에서 보시면 뉴질랜드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미국 학회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교육과정에서는 가치를 뭐라고 거기 명시하고 있냐면 to be encouraged, 그다음에 modeled and explor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무엇이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믿음인데 학생들이 이건 교육과정 문건에서 나온 것인데요. 학생들이 그 가치를 갖는 것을 격려해주고 또 그 가치를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탐색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교육과정에서는 밑에 여러 개의 가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교육과정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과 관련된 결정이 개인의 가치와 그 기관의 집단적 가치를 반영한다. 또 가치에 기초해서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잘 살고 번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지지를 누리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밑에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가정학회의 홈페이지에 What We Are라는 섹션입니다. 거기에서는 What is Family and Consumer Science라는 문건을 올려놨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위에 가정학의 정의가 이 부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는 가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문 영역, 그다음에 어떤 실천의 장에서 우리가 할 것인가를 명시하고 있는데 미국 가정학회에서 제시한 가정학의 가치는 뭐냐면 가정학 전문가들이 연구, 교육,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필수적 지능과 기능을 돕는데 무엇하기 위한 필수적 기능과 지식이냐면 보다 나은 삶을 이끌도록 일과 진로를 준비하도록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도록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도록.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동안 100년 넘는 미국 가정학 역사에 비해서 특별히 새로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하던 부분을 가치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과정이나 학회의 입장이 이렇게 명시됨으로써 이 학회는 무엇을 지향하는구나, 이 교육과정은 이 과목은 무엇을 지향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목표를 좀 더 잘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우리 학회도 그런 것을 한번 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저희 발표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저희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가정과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저희가 4가지를 강연의 시간이나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일단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웰빙이고요, 자유, 그다음에 임파워먼트, 지속 가능성입니다. 네, 이 부분을 발표한 데 있어서 들어보시면 웰빙은 자유와 임파워먼트에 관계되어 있고 자유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서로 굉장히 상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웰빙과 자유는 양지선 박사님이 다뤄주시겠고요. 저는 임파워먼트와 지속 가능성을 다루겠습니다. 네, 제가 웰빙과 자유, 자조, 자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웰빙은 가장 좀 포괄적인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가정과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 부분에서 웰빙은 지속적으로 가정학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다뤄왔고 그 부분들을 궁극적인 목표로서 가정학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웰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궁극적인 선에 있어서 에우도모니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에는 굿 그리고 도모니아는 스피릿 정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잘 행동하는 것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웰빙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정학에서 계속 다뤄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가정학회에서 바디 오브 널리지라는 그림 모델을 통해서 웰리스와 웰빙에 대한 관계들을 먼저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웰빙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가정학에서 다뤄왔고 학회에서 다뤄야 할 좀 더 높은 차원, 포괄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PPT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안 나올 때 설명드린 부분이 밑에 이제 학회 목표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개인과 가족의 안녕이라든지 가정생활의 개선 그리고 중요한 가치의 보존을 위해서 달성될 수 있는 웰빙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오브 놀리지 모델이라는 것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이 그림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의 웰빙 그리고 가족의 강화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웰빙이 왜 중요하냐? 지금 OECD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OECD에서는 경제 성장적 관점에서 인적 자본으로서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011년도부터 2년 동안 지표로서 11가지 지표로 개인의 행복, 그러니까 개인적인 웰빙에 대한 기준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개인적인 웰빙에 대한 기준들이 주거 소득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시민 참여, 건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OECD가 경제적 관점에서 웰빙을 봤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웰빙이 개인의 웰빙이 사회적 차원의 웰빙과 연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정학의 관점도 개인의 웰빙이 사회적 차원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웰빙 자체가 더욱더 포괄적인 인간 행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정학에서 브라운은 웰빙에 대해서 기술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술적 접근은 물질적인 행복으로서 개인의 웰빙을 달성하려고 하는 웰빙의 관점이고 규범적인 접근은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통하여 가치적인 측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웰빙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웰빙이 다차원적인 목적에 따라서 삶의 상태를 설명할 때 지식이나 기술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지식이나 기술로 이해할 수 없는 규범적인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적인 접근은 그런 사회적 조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범적인 접근을 보시면 평화라든지 비폭력, 평등, 자유, 인간의 안전성, 그리고 회복력, 인파워먼트, 지속 가능성, 관용과 포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런 기준들이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조건들을 해석할 수 있고 그러한 불합리한 조건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웰빙의 두 가지 조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웰빙의 두 가지 조건들에서 인간의 조건과 사회적 조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브라운이 해석한 규범적 접근에 있어서 웰빙 그리고 웰리스 그리고 기본적인 요구들은 인간의 조건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서로 상호작용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인간의 물질적인 욕구들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우리의 가정적인 조건들 그것들을 성취해내고자 하는 것들이 웰빙의 기본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조건들이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지속 가능성의 연대를 약화하게 됨으로써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런 가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간의 조건들이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 교과는 실천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웰빙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웰빙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와 자립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
리처드와 초운이라고 하는 가정학자들이 일찍이 웰빙 자유에 대한 관점들을 두 가지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정학 문헌에 보시면 리차드의 그리드라는 가정학의 그림을 보실 수 있겠는데, 지금 리차드도 자유라는 관점에 대해서 가정학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차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정학의 사명에서 자유는 물질적인 행복, 그러니까 가정생활의 효율화를 통해서 향상할 수 있는 웰빙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밑에 초호는 인간의 도덕적 지적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웰빙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브라운이 얘기한 기술적 접근과 그리고 규범적 접근의 두 가지 접근에 있어서 학자들도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자유를 이뤄나가고, 그 자유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위 자체는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유를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정체성과 잠재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성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가정학은 이런 자유롭고 윤리적인 주체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유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그냥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그런 개인적 자유에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인 자유는 자신이 주체적인 행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자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주성은 자유, 자주, 자립과 웰빙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주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규율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으로서 자주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웰빙을 이루는 데 자주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적인 이상에 기반한 대인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대인관계 네트워크는 자유로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와 자주는 떨어지는 그런 동떨어진 요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버마스가 자아 형성과 관련된 자주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주성 자체는 자기 이해와 자기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런 사고 과정들이 성숙된 삶, 자율된 삶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과정들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잘못된 사회적 조건들이 개인의 자주성을 억압한다든지, 잘못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서 자주성을 폄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자립은 지금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 기본 차원에서부터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립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적인 요구에서 정신적인 요구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데, 개인적인 자립, 사회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을 모두 포함을 하고, 그리고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 인격적인 성숙까지 모두 자립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자립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우리가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게 되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립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파워먼트하고 지속 가능성인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강연이 지금 한 3분, 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임파워먼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일단 미국은 스카츠데일 미팅에서 empowering individual이라는 용어를 처음 이렇게 쓰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웰빙, 자유, 자주와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딩 같은 경우는 임파워먼트가 인간의 자주성, 또 공론 영역의 구축과 유지라는 두 연관된 개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그래서 볼드윈은 계속해서 임파워먼트의 두 차원을 내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외부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통해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특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임파워먼트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가족을 어떻게 봤냐면 웰빙을 위해서 사회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주체로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육은 지속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가족과 사회 이슈에 대해서 반사스코적 비판적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자주성을 개발시켜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임파워먼트뿐만 아니라 콜렉티브 임파워먼트의 중요성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맨 마지막 줄에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생길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이 미래에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꼭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런 가치와 목표를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가, 그 대상을 저는 여기에 생활 세계의 사적 영역, 개인과 가족과 같은, 그 다음에 생활 세계 공론 영역, 그 다음에 생활세계와 체계의 관계의 부분까지 우리가 임파워먼트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가치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전과 사명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섹션은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가정과 교사의 역량과 기여라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제가 강연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우리가 가정과의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가를 4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탐구자 말씀해 주셨는데, 탐구자로서의 교사, 임파워먼트를 길러가는, 그다음에 실천적 지혜를 길러가는, 그다음에 변혁의 주체로서의 교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도덕성, 역량, 실천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가정학 리터러시가 소개된 부분이에요. 그거와 변혁적 역량을 갖추고 학생이 저 위에 있는 future ready student가 되도록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future proof라는 개념 자체가 미래에 있어서 안전하도록 증명된 그런 선생님, 그다음에 학생은 미래에 대비된 준비된 학생의 개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탐구자로서는 여러분들 요즘 많이 교육과정 아까 얘기했는데 교육과정이나 수업, 평가, 기록과 같은 것에 순환작용해서 우리가 성찰하는 부분 그 자체도 우리가 탐구자이고요.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는 역할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건 뉴질랜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 계획을 세우고 수업을 한 다음에 학생의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환류해서 어떤 것이 정말 시간을 쏟을 만큼 중요한 건가를 성찰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1, 2, 3, 4의 교사상에서 3가지 교사상을 한꺼번에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왼쪽 편은 우리가 철학의 기초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고 전문성이고 교수 역량이고요. 오른쪽은 실천적 지혜를 가진 교사.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업의 과정, 잘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능숙한 교사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좋은 교사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수업의 장면은 굉장히 많이 판단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교사 스스로. 그랬을 때 심사숙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임파워드 되고 그다음에 실천적 지혜를 가진 교사는 미래에 대비되고 또 변혁의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감히 가정과 교육의 비전과 사명을 세 가지 차원에서 써봤습니다. 워낙은 뭐 학회나 교사 교육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줄여도 되는데 오늘이 30주년 기념이라 저희가 한번 학회 측면도 써봤습니다. 우선 제가 개인과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가정과 교육을 통해서 개인과 가족은 생활 세계에서 안녕, 자유, 임파워먼트, 지속 가능성, 이 가치죠. 이걸 지향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어떤 것에 컴피던트 해야 되냐면 가치, 사고, 판단, 행동에 기반해서 새 행동 체계를 잘하고 그다음에 인간과 사회의 조건을 변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역량을 길러서 이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 자유로운 사람, 자유로운 사회,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환경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을 옹호하고 이루어 나가는 행동 주체가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가정과 교사 부분은요. 제가 특별히 오늘 2019년에 신규 임용된 경기도 동두천시의 송내중앙중학교의 김미진 교사를 초청해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임용된 지 이제 2달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9년 신규 145명 가정교사 중에 한 명으로 발표를 하게 된 유태명 교수님의 제자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출신 김미진입니다. 가정과 교사로서 임파워먼트와 실천적 지혜, 변혁적 역량을 함양하여 학생과 가족이 가정과 교육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옹호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변혁적 주체의 역할을 꼭 다할 것입니다. 제가 초대를 잘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저희 여기에 계신 450명인가요? 계신 회원들이 같이 한번 읽고 마지막 이 그림이 바로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A 비전과 A 미션 더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와 교사 교육자는 개인과 가족, 사회, 학회 회원이 미래를 이끌어가도록 Future Proofing the Profession 리더 역할을 다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 강연은 다음번에 한 번 더 섹션별로 한 번 다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역사를 대학 교육과정 학술대 가정과 교사 실천활동 특별활동까지 잘 정리해 주셨고요. 아까 성 교수님께서 가치를 추구하는 학교는 혁신에 성공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같은 연구자로서 가치에 대한 우리 100년을 지향할 수 있는 가치, 자유, 자주성, 자립, 인파워먼트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가치 학회의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30주년 학회 제2부를 진행을 하면서 기조 강연자가, 특히 외부에서 모신 기조 강연자가 학회 끝나실 때까지 계신 분은 처음 뵈었습니다. 성열관 교수님은 사실은 교육계의 정말 중진 교수님이시고 모시기가 어려웠는데 정말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침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 아까 너무 시간을 맞춰서 본인은 20분밖에 못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신 회원들이 계실까 해서 이거 예정이 없던 거 좀 여쭤봅니다. 혹시 있으세요? 네, 교수님께서 저희의 밥을 위해서 줄여주셨기 때문에 많지만 다음 기회로 하시겠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2부 가정과 교육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2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후 순서와 관련돼서 교원대학의 박미정 교수님께서 안내 말씀 드리시고 자리 이동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 새벽부터 이동하셨을 텐데 예, 많이 배가 고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보다 예, 그 웰빙스러운 그런 그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점심적 식사 장소입니다. 저희 건너편에 예, 그 학생 식단이 있고요. 오늘 별도 식권 없이 명찰 폐용하시면 예, 그게 점심 식사 자유스럽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여기 학회 명찰 뒤에 보시면 예, 보라색의 공감 카페 쿠폰이 있습니다. 저희 바로 위층에 계단 올라가시면 예, 카페가 원래 오늘 운영을 하는 거 아닌데 예, 저희를 위해서 운영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메뉴 중에서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오늘 4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예, 혹시나 사용하지 않으시는 쿠폰이 있으시면 예, 그 저희 그 등록대에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 그 포스터가 지금 예, R층 소공연장 앞에 포스터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요. 거기 메이커 교육 그 부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 그 바쁜 지금 점심시간이 짧아졌지만 예, 바쁜 점심시간 중에 구두 발표하시는 선생님께서는 해당 세션 그 장소로 가셔서 예,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예, 파일을 탑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좌장 발표 토론자는 각 세션 장소에 1시 50분까지 입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협의회 고모님들과 교수님들께서는 저희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공간 카페 옆에 예, 그 문으로 들어가시면 2층에 패컬티 라운지가 있습니다. 거기 1시 20분까지 예,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3부 세션 장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션 1은 예, 그 저희 이곳 청남 아트홀이고요. 여기가 250석 좌석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세션 2는 미래도서관 R 해서 소공연장입니다. 예, 약 69석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예, 세션 3, 세션 4는 예, 201호, 202호입니다. 여기 약 60석 정도의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장소에 들어가셔서 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4부에는 베스트 드레서상과 행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찍으신 사진을 가지고 점심 식사 중에 예, 베스트 드레서상 추첨을 이렇게 스티커로 예, 그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 그분을 베스트 드레서상으로 뽑고요. 그리고 행운상이 있습니다. 행운권은 참석 확인증에 번호가 있는데 예, 현장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예, 가시는 차를 약간 늦춰서 이 현장에서 함께 예, 오늘의 행운을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울러서 저희 이 건물은 미래도서관 건물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 계단이나 복도에서 예, 조용히 이동해 주시면 가정과 교육 공동체의 품격을 오늘 이렇게 딱 예,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분리수거 부탁드리고 예, 명찰 예, 가실 때 반납해 주시면 저희가 자원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예, 행복하게 담소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